그날의 장면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밤하늘이 갈라지듯 열렸고 수백 기의 궤적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탄과 무인기가 도시를 향해 날아오던 순간 저는 아부다비 군 지휘통제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은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붉은 신호들이 빽빽하게 떠올랐고 곧이어 하나씩 공중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목표물 247개 중 241개 요격. 요격률 97%가 넘는 수치. 그 푸른 표식의 정체는 천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중거리 방공체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장비 도입을 끝까지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한국산 무기라니. 과연 믿을 수 있겠나? 그 말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장이 제 귓가를 맴돕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화면 속에서 사라지는 점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지켜낸 것은 편견이 아니라 성능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제 오판에 대한 깊은 자책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 결정을 뒤집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방어망이 없었다면 100만 인구의 도시 위로 수백 발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날 밤 저는 배웠습니다. 무기의 국적이 아니라 실력이 도시의 운명을 가른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숫자가 신념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방공전략분석관으로 일해온 데이비드 하산입니다. 수년간 미국과 유럽의 방공체계를 연구했고 이란의 탄도 미사일 전력도 지속적으로 분석해왔습니다. 제 경력 대부분은 대형 강대국의 기술을 비교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일이었고 솔직히 말해 한국은 제 보고서에서 늘 후순위에 놓여있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며 경제 규모는 크지만 군사기술에서는 미국의 하위 파트너 정보로 인식하는 시각이 국제안보업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독자 방공체계를 완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 회의에서 한국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자료가 공유되었을 때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정거리 40km 이상, 요격고도 20km 수준, 동시 교전 능력 다수 표적 대응 가능, 탐지거리 100km 이상이라는 수치가 제시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 데이터를 과장된 홍보 자료로 치부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종말 단계 속도가 마하 5를 넘기고 일부 개량형은 마하 7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국이 그런 목표물을 안정적으로 추적하고 격추한다는 시나리오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내부 회의에서 센서 반응 시간과 유도 오차 범위를 따져 묻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응 시간이 수초 이내이고 명중 오차가 수미터 이내라는 보고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제 판단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단기간에 비슷한 수준을 구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지리적으로 작은 국가이고 방산 시장에서도 후발주자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국제 언론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첨단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일부 평론가는 작은 나라가 과도한 홍보를 한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시가 얼마나 위험한 오판이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이란의 대규모 발사가 감행되기 전까지도 저는 한국 체계가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종이 위의 성능과 실제 전장은 다르다는 것이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상황은 이론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동시에 수십 개의 궤적이 포착되고 교전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협 순위를 분류하며 요격 미사일이 발사 준비 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시스템의 설계 철학이 기존 강대국 모델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방공 성공 사례를 넘어 한국이 어떻게 기술 자립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그 가능성을 애초에 보지 못했는지로 이어집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과 이후 확인한 공식 발표 자료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큰 체계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조용히 구축해온 전략적 구조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분석부서는 이란의 미사일 전력과 미국의 방공망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늘 부록에 가까운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국제안보 세미나에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요격체계의 시험 발사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도 분위기는 차분하다 못해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자료에는 최대 탐지거리 150km 수준의 다기능 레이더 성능과 동시 추적 표적 수십 개 이상이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전 통제 체계의 반응 시간이 수초 이내이며 발사 후 유도 단계에서의 수정 명령 주기가 극히 짧아 고속 표적에 대한 보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수치도 제시되었습니다. 명중 오차 범위는 수미터대로 관리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 수치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재진입 단계에서 속도가 마하 6을 넘기며 종말 단계에서 불규칙 기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적을 안정적으로 추적하고 요격하려면 탐지 정확도와 데이터 처리 속도가 매우 정교해야 하는데, 한국이 독자 기술로 그 수준을 구현했다는 주장은 기존 인식과 충돌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비공식 대화에서 저는 동료들과 비슷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일부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고, 완전한 체계 통합 능력까지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방산업계와 오랜 기간 협력해온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핵심 알고리즘이나 유도 기술까지 자체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제 언론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 규모와 국토 면적을 언급하며 과연 이런 나라가 독자 방공망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분석이 반복되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미국과 러시아가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 장벽을 단기간에 넘었느냐는 의문이 기사 곳곳에 실렸습니다. 저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치의 신뢰도를 재검토했습니다. 레이더 탐지거리와 추적 정밀도를 비교 분석했고, 교전 성공 확률을 계산식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전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동시 다발적 공격 상황에서의 처리 능력은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무렵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복합 공격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었고, 포화 공격 시 방공망의 처리 한계를 시험하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수십 기가 아닌 수백 기를 동시에 발사해 방어 체계를 과부하시킨다는 구상이었고, 이는 미국조차 긴장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 체계가 다수 표적을 안정적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공식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목표물 동시 대응 능력과 실사격 성공 기록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해상과 지상에서 각각 다른 환경 조건을 적용한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격률을 달성했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오류나 과도한 낙관적 계산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반복 검증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는 여전히 작은 나라라는 선입견이 붙어 있었고, 방산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기준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데이터가 계속 쌓일수록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전제하고 있던 세계 방공 기술의 위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가설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란의 대규모 발사가 현실이 되었을 때 저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현장 검증자가 되었습니다.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가 동시에 발사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각국 방공 체계의 대응 능력을 비교하던 이론은 즉시 실전 데이터로 대체되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짧은 시간 안에 200개가 넘는 궤적이 포착되었습니다. 고도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재진입하는 탄두와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가 뒤섞인 복합 위협이었습니다. 속도는 마하 5에서 마하 7 구간으로 추정되었고, 일부 표적은 비정형 궤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탐지 거리와 추적 정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처리 속도와 교전 통제 알고리즘의 안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방공 체계는 다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1차 탐지 이후 수초 안에 위협 등급을 분류해 요격 순서를 자동으로 배정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동시 교전 능력은 수십 개 표적 이상이며 교전 간 간격은 수초 단위로 관리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간 데이터를 주시했습니다. 첫 요격이 성공했을 때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격이 연속으로 성공했을 때도 아직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개의 표적이 공중에서 연쇄적으로 소멸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 의심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레이더 상에서 붉은 점이 나타나고 몇 초 뒤 푸른 신호가 접근한 다음 표적이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총 247개 목표물 중 241개가 요격된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요격률 97%대라는 결과는 포화 공격 상황에서 방공망이 붕괴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고속탄도 표적에 대한 대응에서 명중 오차가 수미터 범위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기존의 회의론을 무너뜨리는 요소였습니다. 저는 즉시 내부 기록과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동일 표적을 중복 계산한 것은 아닌지, 레이더 반사 신호를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지, 센서 오류나 통신 지연이 결과를 왜곡한 것은 아닌지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일관되었습니다. 탐지 시점과 요격 시점 사이의 시간차는 평균 수십 초 이내였고 반응 지연은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운용하는 기존 체계와 비교했을 때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표적 분류 알고리즘에서 우선순위를 세분화해 일부 위협을 묶음 단위로 대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포화 공격 시 방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설계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해온 근거가 기술적 검증이 아니라 선입견에 가까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이라는 이미지는 실제 역량을 가리는 필터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방공 체계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이후 알게 된 또 다른 구조적 능력에 비하면 전초 단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러 데이터 흐름을 종합해보니 한국이 단순히 요격 미사일 하나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전략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단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국제안보 질서는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재정이 됩니다. 요격 결과가 집계된 직후 국제안보 네트워크는 즉시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위협 중 대부분이 공중에서 제거되었다는 보고가 공유되자 처음 반응은 감탄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방공 전문가는 데이터 압축 과정에서 표적이 중복 계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북미 지역의 분석관은 파편을 격추로 오인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지역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실제로는 성능이 낮은 구형 탄두를 섞어 발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한국 체계의 성능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설명을 먼저 찾으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이름이 결과 보고서 상단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간 다듬어온 방공기술과 유사한 수준을 실전에서 구현했다는 사실은 기존 인식체계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외신은 초기 기사에서 한국 장비라는 표현 대신 동맹국 제공 장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며 출처를 흐렸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표물 247개, 요격 241개, 비요격 6개, 탐지거리 평균 140km 이상, 동시 추적 표적 수 100개 이상, 교전 결정까지 걸린 평균 시간 수초 단위. 이 수치는 여러 채널에서 교차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독립된 로그 데이터를 확보해 시간대별로 재정렬했습니다. 탐지 시점과 요격 시점의 간격을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세밀하게 비교했고 각 교전에서 발사된 미사일 수와 명중 판정을 대조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 작은 표적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추적 곡선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차례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던 유럽 분석팀은 원시 데이터를 요청했고
자체 알고리즘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오차 범위 1% 이내였습니다. 북미 연구소 역시 파편 오인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파편은 불규칙 궤도를 보이는 반면 이번 교전 기록에서는 표적 소멸 시점이 일관된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의심이 점차 줄어들자 시선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한국은 어떤 구조로 이런 성능을 만들어냈는가? 질문의 초점이 결과의 진위에서 원인의 분석으로 옮겨갔습니다. 국제군사저널은 한국 방공체계의 다층 구조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층에서 고고도 표적을 1차로 견제하고 중층에서 재진입 탄두를 분리 대응하며 하층에서 잔여 위협을 제거하는 단계적 설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각 단계의 교전 반응 시간이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상층 대응은 수십 초 이내, 중층 교전은 수초 단위, 하층 방어는 거의 즉각적 자동화 처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공격 방식 역시 재조명되었습니다. 포화 공격을 통해 방어망을 압박하려는 전략이었지만 한국 체계는 표적 우선순위를 자동 분류의 위협도가 높은 탄도체부터 순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전 자산이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았다는 점이 분석 보고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단순 이전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센서 융합 방식과 교전 알고리즘 일부는 기존 미국 체계와 구조가 달랐고 데이터 처리 순서에서도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모방이 아니라 독자 설계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동 지역 언론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표현 대신 기술 자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한국 방산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인력 구조를 조명하는 기사가 늘어났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를 기억합니다. 회의 초반 한국의 성능을 의심하던 한 고위 자문관이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라면 전략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 한 문장은 분위기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부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방공 논의에 한국이 독립변수로 편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거듭할수록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 성능을 단일 체계로 구현했다면 그 배후에는 더 큰 통합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탐지와 요격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려면 단순한 미사일 체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관심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요격 성공이라는 결과를 넘어 그 체계를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기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또 하나의 구조적 능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국제사회의 인식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경계와 존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격 성공이 국제통신망을 통해 확산되자 또 다른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적 의심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이 미국의 위성 정보를 전면 지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고 몇몇 평론가는 실제 교전이 아니라 훈련 데이터를 섞어 발표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단독으로 성과의 주체가 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방공기술을 자국의 전략 자산으로 간주해온 국가들 입장에서는 기존 위계가 흔들리는 그림이 불편했습니다. 국제안보포럼에서는 작은 나라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곧 구체적인 검증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레이더 원시 신호로그, 교전 통제 서버의 타임 스탬프 기록, 발사 명령과 유도 수정 신호의 주기 데이터. 이 자료들이 순차적으로 요청되었습니다. 저는 각국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증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탐지 단계에서의 정확도를 확인했습니다. 최초 포착 시점과 실제 표적 위치의 오차 범위를 비교했을 때 평균 편차는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 사이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고속 재진입 표적의 경우에도 추적 곡선이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교전 반응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위협 분류에서 요격 미사일 발사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수초대였고 최대 지연도 두 자릿수 초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포화 공격 상황에서도
통제 시스템이 병목 없이 작동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때 오류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북미 연구진은 자체 시뮬레이션 모델에 동일 조건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표적수 200개 이상, 동시 접근, 속도 마하 6 이상. 이 조건에서 방어망 붕괴 없이 90% 이상 요격률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기록은 97%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방산 연구소는 통신 지연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 데이터 링크가 흔들렸을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통신 오류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전 중에도 네트워크 안정도가 일정 범위 안에 유지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과장이라고 평가하던 인사들이 점차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성능, 검증이 필요한 새로운 변수, 전략 환경에 미칠 영향 등 보다 신중한 어휘가 사용되었습니다. 숫자가 반복될수록 부정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요격 횟수, 교전 시간, 추적 정확도. 이 데이터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논쟁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이 체계는 어떻게 이런 통합 성능을 확보했는가? 한국은 어떤 산업 기반과 연구 구조를 통해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는가? 미국과의 협력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독자 기술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국제 언론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과를 의심하던 기사 대신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 과정과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분석하는 특집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 연구개발 지출 규모, 자체 미사일 유도 기술 확보 시점, 다층 방어 개념 도입 배경 등이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중동의 일부 국가는 태도를 실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공개 비판을 이어가던 정부 관계자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술 설명회를 요청했고 한국 대표단의 방문 일정이 조율되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기업들도 공동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내부 보고서의 결론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을 보조적 기술 보유국으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독립적 체계 설계 능력을 갖춘 국가로 재정의해야 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발사라는 극단적 조건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운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또 하나의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요격 성공의 배경에는 단일 무기 체계 이상의 네트워크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탐지와 추적이 특정 레이더에 국한되지 않고 다중 센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고 교전 통제 또한 분산 처리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미사일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체 방공 개념을 바꾸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 하나의 요격 체계를 성공시킨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범위의 통합 방어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관심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몇 발을 맞췄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이런 확률을 만들었는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체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단순한 재평가를 넘어 전략적 계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격 기록이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정식으로 등재되자 반응은 또 한 번 갈라졌습니다. 일부 국가는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른 쪽에서는 노골적인 평가 절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군사기술을 전략적 우위의 상징으로 삼아온 몇몇 국가는 한국의 성과를 일시적 변수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 기상 조건이 방어 측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추정. 심지어 실제 위협수가 과장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단순 계산 오류를 넘어 상황 자체의 왜곡 가능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제 안보 전문 채널에서는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실제 발사 흔적을 재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지점의 열 신호, 비행 궤적의 고도 변화, 요격 지점의 섬광 패턴. 이 자료가 순차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위성 데이터와 교전 로그를 대조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체의 상승 단계 궤적과 중간 단계 분리 시점이 방어 측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발사 수량과 탐지 수량 사이의 편차는 통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공중 폭발 지점 또한 레이더 추적 좌표와 거의 겹쳤습니다. 한때 강하게 비판하던 한 유럽 전략가는 공개 토론에서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는 초기 분석이 불완전했다고 인정하며 수치가 반복적으로 일치하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상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후발주자로 보던 시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요격 성공률 97%대, 다중 표적 동시 교전, 평균 교전 반응 시간 수초 단위, 탐지거리 100km 이상 유지. 이 지표가 다양한 출처에서 반복 확인되자 부정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성능 자체보다 구조로 이동했습니다. 어떤 센서 네트워크가 이런 탐지 능력을 가능하게 했는가? 데이터 처리는 중앙 집중형인가 분산형인가? 유도 알고리즘은 기존 미국 체계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분석이 깊어지면서 한국이 단순히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통합 항공 아키텍처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상 레이더뿐 아니라 해상 플랫폼과 연계된 탐지 체계,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다층 요격 구간, 표적 위협도를 자동 산출하는 소프트웨어 구조.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중동의 한 국방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장비 공급국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체계 설계국으로 봐야 한다. 그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구매 검토 목록에 한국 항목이 상단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기존 동맹 체계에서 한국은 방어선의 일부로 인식되었지만 이번 사례 이후 공동 연구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었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협력 강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기술 교류 범위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란 역시 반응했습니다. 공개 발언에서는 피해를 축소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격 패턴 분석과 방어 체계 대응 방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한국 체계가 실질적 변수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요격 성공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선언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독자 알고리즘과 센서 융합 기술을 완성했고 그것이 실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계속할수록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전은 중층 방어의 성능을 보여준 사례에 불과했고 그 위에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층 방어 체계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공식 발표 자료에서 언급된 고고도 요격 개념, 장거리 탐지 능력 확장 계획. 이 요소들은 단순 보조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 축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질문은 다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준비했는가? 현재 공개된 성능이 전부인가? 아니면 더 높은 고도에서 작동하는 또 다른 구조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간 것인가? 이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 국제안보 질서의 계산식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드러나면 한국을 향한 시선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전략적 고려의 대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요격 성공이 반복 검증을 거쳐 사실로 굳어지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분석 차원이 아니라 외교 현장에서의 반응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을 방산 보조 공급국으로 분류하던 일부 국가는 공식 브리핑에서 표현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파트너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기술 협력이라는 문구가 외교 문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한 국가는 한국이 사용한 요격 미사일의 일부 핵심 부품이 미국산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독자 기술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교전 당시 전파 방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 측이 유리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내놓았습니다. 이 의혹은 곧 수치 검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자전 환경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가상 재현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통신 지연 0. 몇 초 추가, 신호 감쇄율 인위적 상승, 동시 표적수 증가. 이 조건을 대입해도 교전 알고리즘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요격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9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결과가 공유되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연구진은 공개 토론에서 전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체계가 특정 조건에 의존했다는 가설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심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숫자는 더 축적되었습니다. 실제 교전 기록 외에도 이전 시험 발사 자료가 국제 학술지에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 접근 속도 마하 6 이상, 추적 유지 시간 수십 초 이상, 다중 표적 분리 인식 성공. 이 기록이 단발성이 아니라 축적된 연구의 결과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위기는 명확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평가할 때 면적이나 인구 규모를 먼저 언급하던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연구개발 투자 비율, 자체 유도 기술 확보 연도, 다층 방어 개념 도입 시점 같은 구체 항목이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심은 결과에서 구조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어떤 산업 생태계가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했는가? 군과 민간 연구기관은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했는가? 미국과의 협력은 어디까지이며 독자 개발 구간은 어느 부분인가? 이 질문이 국제 포럼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층 요격 체계를 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고도 대응 체계를 병행 개발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 자료에는 고도 수십 킬로미터 이상 영역을 겨냥한 요격 시험이 언급되어 있었고 탐지 범위를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확장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언적 목표로 취급되던 이 내용이 세부 수치와 함께 재조명되었습니다. 시험 성공 횟수, 비행거리, 유도 단계 분리 시점. 이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자 국제사회의 태도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한 국방 고위 인사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변수다. 그 발언은 곧 정책 문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구매 검토 목록에 한국 체계가 포함되었고 기술 설명 요청이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란 역시 전략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방어망 돌파 시나리오에 한국 체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대응 방안을 재계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역 전략 계산식의 독립 항목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의심은 데이터 부족이 아니라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국가라는 선입견이 수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반복 검증이 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의 질문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미 공개한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고고도 영역에서의 방어체계는 어느 단계까지 완성되었는가? 미국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떤 독자적 위치를 확보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한국을 향한 시선은 존중을 넘어 전략적 재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과거의 틀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은 한국 정부가 고고도 요격 체계 개발 현황을 공식 브리핑에서 구체 수치와 함께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층 방어 성과에 가려져 있던 상층 개념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최대 요격 고도 수십 킬로미터 이상, 탐지 범위 수백 킬로미터급 확장, 재진입체 분리 추적 시험 성공, 다단 추진체 비행 안정성 검증 완료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시험 데이터를 동반한 설명이었습니다. 처음 반응은 또다시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부 외국 언론은 개발 단계와 실전 배치를 혼동한 과장 발표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 평론가는 미국의 고고도 체계와 비교하며 한국이 동일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다시 검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시험 발사 고도 기록, 비행 시간, 유도 단계 분리 시점, 종말 단계 기동 데이터. 이 자료가 국회 보고와 국방 백서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고고도 구간 데이터를 중층 교전 기록과 연결해 분석했습니다. 탐지에서 상층 대응까지 이어지는 시간축이 단절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별 무기가 아니라 통합방어망이 이미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북미의 한 연구기관은 독립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 고도와 속도 조건을 재현했습니다. 속도 마하 8에 근접한 표적, 고도 수십 킬로미터, 분리된 탄두와 기만체 동시 존재. 이 조건에서 요격 성공 확률을 계산했을 때
한국이 발표한 수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류를 제기했던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데이터 일관성이 높다. 기술적 진전이 예상보다 빠르다. 이 표현은 이전의 냉소적 어조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숫자가 축적될수록 시선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중층 요격 성공 241건. 고고도 시험 기록 다수. 탐지거리 수백 킬로미터 확장. 교전 반응 시간 단축. 이 수치가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체계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미리 보지 못했는가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산업구조, 연구개발 투자 방식, 군과 민간의 기술 교류 모델. 이 요소가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방어 전략 문서를 수정하며 한국 체계를 별도 변수로 명시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공동 연구 제안을 공식 채널로 전달했습니다. 미국 역시 동맹 구조 안에서 역할 재정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전략 보고서에서는 한국 방공망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가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역 안보 계산식에 확실히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정리하며 처음 가졌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방공기술은 강대국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 그 인식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연구를 축적했고 시험을 반복했으며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전과 공식 발표를 통해 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로 의심받았고 과장으로 치부되었지만 재검증이 거듭되면서 숫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관심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고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 역량과 기술 자립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주변 변수가 아니라 전략의 중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서에서 한국을 보조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논의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독립축으로 기록합니다. 그날 밤 공중에서 사라진 점들은 단순한 요격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재정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